두 번째 세션의 첫 강연자는 강정수 익사이팅 FX 대표입니다. 강정수 익사이팅 FX 대표는 한국 최고의 미디어 전략가로 꼽히는 분인데요. 올 초까지 청와대 뉴미디어 센터장을 지내셨고요. 그 전에는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메디아트의 대표를 지내기도 하셨습니다. 지금은 디지털 전환과 산업 분석, 또 투자 전망을 다루는 익사이팅 FX라는 뉴미디어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운영하고 계신데요. 뉴미디어와 기술, 또 경제와 사회의 두루 이렇게 능통한 국내 최고 전문가로 꼽히는 분입니다. 정말 모시기 어려운 분인데 저희가 모셨거든요. 강정수 대표께서는 오늘 강연에서 플랫폼 확장의 시대, 변화의 방향과 미래의 기회를 이야기해 주실 겁니다. 지금 함께 만나볼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저희가 대단히 많이 고통받고 있고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가 대단히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지만 이 경제적인 어떤 큰 틀에서는 대단히 용암이 분출되면서 지형이 바뀌듯이 거대한 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섹터에서 한번 살펴볼 텐데, 하나가 리테일 산업, 우리가 이커머스를 포함한 전체 리테일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기회, 특히 크리에이터들에게는 또한 어떠한 기회를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자동차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에너지 산업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이곳에서의 어떤 기회의 가능성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리테일 산업입니다. 리테일 산업에서 가장 큰 변화는 우리가 미디어에서도 미디어의 변화를 일어났던 것은 사람들이 더 이상 신문을 보지 않고 사람들이 더 이상 정확한 시간에 TV 수상기 앞에 앉아 있지 않으면서 생기는 거대한 미디어 변화들이 만들어진 것처럼, 모바일에서 컨텐츠를 소비하면서 이루어진 변화들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가 쇼핑하는 것, 우리가 물건을 사고 파는 것들도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의 변화를 보시면 이러한 부분을 주도했던 가장 큰 매개점들은, 우리가 영상 산업에서는 우리가 넷플릭스라고 하는 OTT 산업이 크게 우리가 영상의 소비 패턴을 바꿔놨던 것처럼 아마존이 아니라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서비스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쿠팡의 와우 서비스하고 비슷하죠. 아마존 프라임은 1년에 어떤 정액제를 내면은, 돈을 내게 되면 저희가 아무리 물건을 많이 시켜도 배송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람들이 조금씩 필요할 때마다 물건을 주문하게 되는 이러한 패턴들이 이루어졌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 보시면 이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은 하우스홀드, 즉 가구 수가 약 1억 2천만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아마존 프라임 벌써 멤버십이 미국에서만 1억 5천 멤버십이 넘어선 거죠. 그러니까 즉 이미 하우스홀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마존 프라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마존 프라임을 쓰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들의 소득 수준으로 나눠보면 1년에 15만 달러 이상을 돈을 버는 나름들의 고액 소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63%가 아마존 프라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아마존 프라임을 쓰고 있는 비율은 31.7%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이커머스는 어떻게든지 가격이 저렴한 거, 물론 지금도 되게 중요합니다. 가격은 저렴한 걸 찾아서 돈을 아끼려는 사람들이 쓰고 있었고, 돈이 있는 여유 있는 사람들은 백화점에서 리테일 그 현장에서 물건을 구매했었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아마존 프라임의 어떤 이 가처분 소득으로서의 이 구별을 해보면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아마존 프라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15년, 이미 2016년이죠. 영국의 디 이코노미스트에서도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즉 사람들은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월마트 스토어에 가서 오프라인에서 장을 보고, 물론 여기에는 한국과 다른 상황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 중에서 신용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들 중에서 신용카드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커머스를 한다는 것은 신용카드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좀 발생하고는 있지만, 월마트 스토어에 직접 오프라인에 가서 장을 보는 사람들은 훨씬 더 소득 수준이 낮고,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맨 밑에 있는 아마존 프라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완전하게 이 이커머스가 사회 속에서 뿌리를 받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클레이 셔키가 얘기했던 것처럼 어떠한 레볼루션, 여기서는 테크놀로지컬 레볼루션, 컬처럴 레볼루션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혁명들, 우리가 말하는 기술적인 혁명들은 이런 뉴 테크놀로지가 사회에 있을 때, 즉 모바일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사람들의 뉴 비헤이비어스, 이 테크놀로지와 결합된 습관이 변할 때, 즉 사람들이 쇼핑하는 습관이 변할 때 리테일 산업의 전체의 변화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고 있는 것은 이 리테일의 재앙이라는, 아포칼립스라는 단어가 위키피디아에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리테일 산업이 전 세계적으로 재앙을 맞고 있고, 이것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 훨씬 더 가속화돼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2017년 디 애틀란틱 같은 경우에는
리테일 전체가 멜다운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멜다운.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가 붕괴될 때, 원자로가 붕괴될 때 멜다운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임계점이 지나면서 녹아내릴 때, 즉 리테일 전체 산업이 멜다운되기 시작했다라고 2017년 이미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욕 타임즈 같은 경우에도 2017년에 아메리칸 리테일이 히스토릭 티핑 포인트, 역사적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리테일 시장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이건 2015년 자료입니다만 자동차 시장과 비교했을 때 리테일 시장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시장 섹터입니다. 이 가장 큰 섹터가 이것과 비교해서 모바일폰 시장이라든지 페이티비 시장, 광고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들 시각적으로 들어오실 겁니다. 이 거대한 시장이 현재 변화하고 있고 또는 이것을 변화의 과정들을 일부에서는 재앙이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룸버그는 2017년 11월에 이 아포칼립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면서 가장 크게는 무디스가 하는 신용평가, 무디스의 신용평가로 보서 미국의 매시스라든지 콜스라든지 노스트럼이라는 이 대형 백화점들, 한국의 롯데백화점, 신세계백화점에 해당되겠죠. 이 백화점이 신용평가 B를 받고 있다는 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28.8이라고 저기 써 있는 시어스 같은 경우 신용평가 C입니다. 신용평가 C라는 건 대출이 불가합니다. 이 시어스는 월마트가 1992년 미국에서 넘버원 리테일 사업자가 되기 전까지 미국에서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미국에서 넘버원 리테일 사업자였습니다. 이들이 실제로 그 다음해인 2018년 뱅크럽시를 선언합니다. 그 이후 코로나 팬데믹이 찾아오면서 대표적으로는 2020년 작년이죠. 영국의 대표적인 백화점 체인인 베나함스가 뱅크럽시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H&M이라든지 자라와 유사한 영국의 서비스죠. 탑샵이라는 것도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실은 수많은 크고 작은 이러한 디파트먼트 체인들이 벨크라든지 또는 뭐 억시타인이라든지 또는 다양한 이러한 지금 보여드리는 센츄리 21이라든지 2020년, 2021년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앤텔리더까지 그래서 사실은 30여 개의 미국과 영국에서만 30여 개의 백화점 체인들 또는 디스카운트 마켓 체인점들이 지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문을 닫았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물건을 구매하지 않게 되고 또한 락다운에 의해서 더 이상 오프라인에서 장을 보지 않으면서 이들이 이것을 견디지 못했던 거죠. 보시는 그림처럼 지금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이커머스 페네트레이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전체 리테일 시장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율을 얘기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3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가장 이 이커머스의 페네트레이션이 높은 나라는 중국입니다. 중국은 이미 40%를 넘어서 50%를 향해서 즉 사람들의 물건의 2개 중에 하나는 다 이커머스에서 구매가 되고 판매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보시는 것처럼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유럽에서 이커머스의 페네트레이션이 급증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나라는 영국과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팬데믹 이전에 10% 미만의 페네트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즉 100개 중에 물건 중에서 10개 미만이 이커머스에서 판매가 됐다는 거죠. 이탈리아 사람들은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것을 대단히 즐겨했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기간 동안 8.5%였던 온라인 이커머스 페네트레이션이 팬데믹 기간 동안 이탈리아에서는 27%로 증가합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17%에 불과했던 이 이커머스 페네트레이션이 30% 넘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2배 이상, 3배 이상 이커머스의 영역이 증가한 거죠. 느낌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갑자기 어느 날 눈 뜨고 일어나니 배달의 민족이 이탈리아에 생긴 겁니다. 눈 뜨고 일어났더니 쿠팡이 생긴 겁니다. 눈 뜨고 일어났더니 새벽 배송이 작동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유럽 사회가 이커머스의 세상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있고 수많은 서비스들이 단기간에 생기면서 사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징 효과라고 하는 급상승하는 효과가 이러한 영국과 미국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테일 사회에서의 어떤 대전환 그리고 이 리테일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업을 잃는 것은 되게 사회적으로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한 측에서는 이커머스 스타트업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이커머스와 관련된 물류와 관련된 다양한 일자리, 그리고 물류에서도 다양한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기 이코노미라든지 노동운동, 그 노동의 어떤 안 좋은 악조건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이슈들, 또는 리턴이 가져올 수 있는, 이커머스에서 물건을 구매할 뿐만 아니라 리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환경적인 어떠한 부정적인 효과들, 다양한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기회가 있는 것인가를 좀 좁혀서 한 영역에서만 찾아보면 저는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에서 찾고 싶습니다. 크리에이터 이코노미라는 단어는 1997년에 전 세계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97년에 이 단어가 새로운 경제의 한 축을 크리에이터가 담당할 거라고 당시에 유명한 스탠포드 유명한 학자인 폴 사토가 얘기를 했죠. 하지만 그 시대는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2021년에야 비로소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폭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이커머스 영역이 이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와 접점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유튜브라든지, 좀 전에 도티도 얘기를 했지만,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중심으로, 이런 소셜 미디어 플랫폼 중심으로 이런 셀럽이 등장하는, 이런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는 이러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였다면, 202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이커머스하고 접점을 이루게 되죠. 핀도도 5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작년에 급성장하고 2021년 처음으로 중국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알리바바를 적극 이용자 부분에서는 추월하는 이러한 서비스가 핀도도입니다. 근데 핀도도의 재미난 현상은 뭐냐면, 얼마 전에는 이제 검색창이 생겼지만 처음부터 지난 4년 동안, 발전하는 4년 동안은 검색창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쿠팡에 들어갔는데 11번가에 들어갔는데 검색 기능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쇼핑하라는 걸까요? 컨텐츠가 사람들에게 제공되고 있고, 내가 그 컨텐츠에 관심이 있고 없는 걸 표현하면서 강정수에게 가장 최적화된 컨텐츠가 추천되고, 그 컨텐츠 속에서 제가 소비를 하는 이런 독특한 소비 문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 핀도도입니다. 여기는 뷰티라든지 다양한 섹터들이 많이 여기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핀도도에서, 즉 피드, 즉 컨텐츠를 중심으로 한 쇼핑이 이루어지면서, 여기에는 당연하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가 중요하게 되고, 이러한 유저 제너레이티드 컨텐츠가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인터넷의 발전 봐서 보면서 봤던 것처럼 인플루언서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의 하나의 접점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또 하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요즘 유행하는 라방, 라이브로 이커머스가 진행되는 것, 이것이 당연하게 먼저 발생한 것은 중국이었고, 이것이 현재 미국과 유럽에서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산업 섹터입니다. 당연하게 라이브 스트리밍도 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홈쇼핑에서의 어떤 포맷이 그대로 인터넷으로 왔다라고, 모바일로 왔다라면은, 이 라방이 최근에는 숏 라이브 커머스라고 해서 최대 길이 3분 50초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끌고 있는 서비스는 중국의 모그라는 서비스고, 최근에 알리바바도 3분 50초로 줄였고, 핀도도도 라이브를 하면서 3분 50초로 줄였고, 그리고 틱톡의 중국 버전인 도잉도 3분 50초로 줄여냈습니다. 즉 1시간씩 라이브 방송 보면서 라방하면서 물건 사지 않는다라는 거죠. 3분 30초라고 하는 이러한 짧은 시간 내에 이러하고 있는 쇼트 라이브 커머스가, 또는 쇼트 라방이 지금 전 세계에서 하나의 변화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물건을 팔아야 되니 어마어마한 크리에이티브의 밀도가 필요합니다. 당연하게 일반 사람들보다는 전통적인 크리에이터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이런 3분 50초 동안 진행되는 부분에서 사람들에게 물건을 팔게 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리바바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의 그 두인이라든지 이런 서비스에서도, 핀도도에서도 라방이, 쇼트 라방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이것은 피드 베이스 쇼핑을 얘기하는 거고, 인플루언서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거고, 바로 여기에서도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만나는 접점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이제는 인플루언서나 크리에이터가 스스로 브랜드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한국에도 박말래 할머니도 유튜버로서 인기를 끈 다음에 하나의 브랜드를 내셨던 것처럼, 이제는 초기부터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자기 브랜드를 내기 시작하는 현상들이, 즉 머천다이징 해가지고 기념품 파는 수준을 넘어서서 직접 브랜드를 만드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플루언서들이, 이 크리에이터들이 자신들의 팬들과 커뮤니케이션하면서 이 컨슈머들이, 즉 팬은 컨슈머라고 볼 수 있죠. 이 팬들이 어디에서 흥분하고 어떤 것을 좋아하고 어떤 것에 기분 나빠하는지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취향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취향을 분석해서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는, 새로운 제품을 내놓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후다죠. 후다 같은 경우에는, 후다카타는 같은 경우는 대단히 유명한 블로거였습니다. 이 유명한 블로거가 후다뷰티라는 브랜드를 출범을 시켰고,
후다 뷰티 스스로도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후다도 흔히 말하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크리에이터 마케팅을 진행합니다만 직접 자기는 본인뿐만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하죠. 보통 5천 명 미만의 또는 5천 명 이상 정도의 팔로워를 갖고 있는 이러한 크리에이터들과 연합해 가지고 지금 이 후다 뷰티를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킬리 제너죠. 킬리 제너 같은 경우에도 인스타그램에서 대단히 폭발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킬리 코스메틱이라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뷰티 제품이죠. 근데 이들이 버즈량이 사실은 샤넬이라든지 이러한 버즈량보다 훨씬 더 미국에서는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킬리가 얼마 전에 팔렸죠. 우리 돈으로 5억 달러에 51%를 팔았으니까 약 한 1조 달러 정도의 12억 달러 정도로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한 1조 달러가 넘는 돈으로 이 킬리 코스메틱은 판매가 됐습니다. 또 하나 재밌는 현상은 유튜버 중에서 지금 글로벌 넘버 2죠. 미스터 비스트. 미스터 비스트 대단히 어떻게 보면 엽기적인 콘텐츠로 많이 만들어냅니다. 유튜브 한 편 제작비가 1 밀리언 달러 또는 2 밀리언 달러까지 이르는 대단히 대규모적인 이 정도의 제작비면 한국으로 치면은 10억이 넘는 또는 20억이 넘는 제작비이기 때문에 편당 유튜브 한 편당 한국의 드라마 제작비에게 육박하는 이러한 제작비를 쓰고 있는 대단히 독특한 유튜버죠. 미스터 비스트. 이 친구도 얼마 전에 작년 말에 햄버거라는 브랜드를 냈습니다. 이 햄버거 브랜드를 냈는데 단 일주일 만에 300개의 프랜차이즈점이 등록을 했습니다. 어떻게 단 일주일 만에 하나의 브랜드 미스터 비스트 버거라는 제품을 냈을 때 이것을 판매할 수 있는 300개의 체인지 만들어내냐. 흔히 말하는 고스트 치킨입니다. 제가 이탈리아 식당을 하고 있거나 또는 일본 일식당을 하고 있거나 한식당을 하고 있을 때 코리안 레스토랑을 하고 있을 때 1평방미터의 공간만 있으면 어차피 밀키트로 데워서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미스터 비스트의 버거를 배송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미스터 비스트 전용 앱이 실제로도 앱스토어 같은 경우에서 다운로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비스트 버거를 제가 앱을 다운받아서 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문을 하면은 이 주문되는 장소가 코리안 레스토랑이냐 재패니즈 레스토랑이냐 이탈리안 레스토랑이냐 중요하지 않은 거죠. 저한테 배달만 되면 되는 거니까요. 이런 식으로 프랜차이즈점을 모았고 기존 식당들이 즉 그의 프랜차이즈점으로 등록을 한 거죠. 이렇게 300개의 프랜차이즈점이 등록이 되면서 2달 동안 100만 개의 햄버거를 판매합니다. 그리고 지금 또한 계속해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의 역사들이 있고 근데 사실은 이 미스터 비스트를 이렇게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놨던 것은 크리에이터 브랜드를 애저 서비스로 제공해주는 기업들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업 이름이 버추얼 다이닝 컨셉입니다. 이 기업은 유명한 크리에이터를 찾아가서 그에게 적합한 브랜드를 제안하고 그 제품을 생산하고 이 제품을 배송하고 배달하고 지불 체계와 리턴을 다 총괄해주는 기술 기업인 거죠. 이런 기술 기업들이 유튜버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틱톡의 크리에이터를 찾아가면서 계속해서 현재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브랜드를 만들어내는 애저 서비스로 크리에이터 브랜드를 애저 서비스로 만드는 기업들은 사실은 한두 개 기업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기업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 기업은 소뱅에서 1억 2천만 달러라는 투자를 올해 받았습니다. 또 하나는 미국 지금 중국에서 흔히 말하는 C-뷰티라고 해서 K-뷰티를 누르고 차이나 뷰티로 대표적인 기업이 퍼펙트 다이어리라는 기업입니다. 이 퍼펙트 다이어리는 창업한 지 5년 만에 뉴욕 증시에 상장을 했죠. 이곳에서 하고 있는 것 중에 아주 독특한 부분은 뭐냐면 크리에이터들과의 협업입니다. 근데 이 크리에이터의 규모가 1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즉 1만 명이 넘는 중국에서 1만 명이 넘는 크리에이터들과 협업을 해서 퍼펙트 다이어리는 단기간에 급성장한 브랜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동남아로 시장을 넓혔고 동남아도 현지 크리에이터들과 협업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1만 명을 매니지먼트할 수 있을까? 대단히 놀라운 기술력들을 여기다가 투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의 리테일 시장이 거대하게 변하고 이커머스 시장이 여기에서 크게 성장하면서 하나의 기회가 열리고 있는 것은 전통적인 유튜브 채널에서 광고비 쉐어한다든지 또는 팬들이 보내주는 라이브 방송에서 보내주는 TV라든지 이러한 별풍선이라든지 이런 것의 주 수익원이었던 또는 기업에서의 어떤 협찬이 주 수익원이었던 크리에이터들에게
하나의 커머스와 함께 성장하면서 여기에서 커미션을 받는 하나의 레비뉴 스트리밍이 생기는 거고, 또 하나는 직접 본인들도 브랜드를 만들면서 성장하는 이러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현재 대단히 강력하게 하나의 경향성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지금의 경제의 어떤 큰 대전환 속에서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1분 37초 남았다는 뜻인가요? 제가 너무 이쪽 부분을 오래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 자동차 산업에서도 되게 큰 변화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 산업의 변화는 오늘의 주제하고는 좀 다를 수 있는데, 가장 그래도 한 부분만 짚고 넘어가면, 유럽연합에서 지금 2035년부터 더 이상 내연기관차, 가솔린과 디젤차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시켜놨습니다. 그러나 2035년에 유럽 전체지만 각 나라마다 좀 다른데요. 영국 같은 경우 2030년부터는 판매가 금지돼 있고, 독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선거에서 마찬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도 2030년에는 신차 판매의 50%는 반드시 전기차로 하겠다라고 바이든 정부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가져오는 것은 뭐냐면, 뭐 캘리포니아는 2035년이고 워싱턴주는 2030년인데요. 심지어는 태국 같은 경우에도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자동차가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금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2030년, 2025년이라고 생각한다면 다양한 변화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자동차는 중고차 가격이 되게 중요합니다. 감가상각이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내 차가 2030년부터는 더 이상 판매가 될 수 없는 차라고 하면은 2026년, 7년, 8년부터 중고값이 엄청나게 떨어지겠죠. 그걸 걱정해 사람들이 신차를 살 때 이제는 더 이상 내연기관차를 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내연기관 자동차의 붕괴 시점은 2026년 전후가 될 것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자동차 시장의 거대한 변화가 마찬가지로 저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회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경성자동차라고, 여러분, 경성정밀이라는 기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기아 자동차의 모태죠. 처음에는 자전거를 만들었던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 만들었던 것이 경운기고, 그 다음에 브리사라고 하는 이러한 자동차를 만들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자동차 산업에서도 새로운 기회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간이 다 돼서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지금 자동차 영역만 좀 말씀을 드렸을 뿐 아니라 에너지 영역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고요. 다양한 영역에서 경제 대전환이 오면서 새로운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크리에이터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전통적인 플랫폼에서의 수익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장인 리테일 시장의 변화 속에서 기회를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정수 익사이팅 FX 대표님의 강연이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듣고 있었는데요.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정말로 열정 넘치는 강연 감사합니다. 발표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정말 많았는데, 여러분께서도 유튜브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이 시간에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인데요. 새로운 플랫폼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도달률은 좀 갈수록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뭐 당장 페이스북만 하더라도 바이럴 효과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하는데, 유튜브는 더 빈익빈 부익부가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멀티 플랫폼 시대에 채널 확장 전략이라면 좀 어떤 게 가능할까요? 네, 그러니까 2018년 페이스북의 알고리즘을 바꾸면서 흔히 말해서 제목이 좀 자극적인 것들은 바이럴이 더 됐지만, 진정성 있는 콘텐츠들의 이 바이럴 효과는 대단히 감소가 됐고, 이것이 지금 페이스북이 비판받는 지점이고요. 이미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흔히 말하는 잘 나가는 인기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포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접속해도 그것만 봐도 충분한 시간이 가기 때문에 새로운 뉴커머들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이것을 치고 들어갔던 것이 틱톡이죠. 틱톡 같은 경우 For You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팔로워가 한 명도 없어도 컨텐츠가 어떻게 잘 맞아떨어지면 폭발적으로 사람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틱톡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처음으로 유튜브에서 You for You라고 해서 당신에게 새로운 컨텐츠라고 해서 소개해주는 코너를 미국에서만 지금 테스트베드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새로운 뉴커머들을 소개해주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의 꿈이 유튜버가 된다는 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현상입니다. 미국에서도 얼마 전에 설문조사에서도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미래의 꿈이 뭐냐 했더니, 과거에는 우주인, 그러니까 우주인이 되는 것이 1위였는데 지금 유튜버가 제꼈거든요. 근데 그들이 성장해서 유튜버가 되려고 해도 들어갈 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크게는 플랫폼이 책임지고 있는데 알고리즘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랜덤에 의해서
새로운 크리에이터를 추천해주는 구조로 아마 저는 유튜브도 변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틱톡을 좀 따라가는 모습들을 좀 가져갈 뿐에서 충분히 기회의 여지가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열리지 않는다면 제가 팬을 만나기는 되게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전적으로 좀 플랫폼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또한 흔히 말하는 고인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마 이런 구조로 발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렇게 계속해서 변화하는 플랫폼들의 어떤 서비스를 따라가는데 크리에이터들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겠네요. 그리고 또 이제 강정수 익사이팅 FX 대표께서 미디어 스피어라는 이름으로 유료 구독 플랫폼을 실험하신다고 들었어요. 포털 사이트 외부에서 유료 구독자들을 모으는 실험이라고 들었는데 이 실험이 좀 쉽지만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지난 반년간의 성과가 어땠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지식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크리에이터에도 예를 들자면은 뭐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서 조금은 엔터테인먼트 영역에 계신 분들 있고 저는 크리에이터들은 정말 다양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는 작가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 또는 웹툰을 그리시는 분들 다 모두 다 크리에이터들인 거죠. 정말 크리에이터의 하나의 영역 중에 하나가 저는 지식 크리에이터라고 생각이 들고 이 지식 크리에이터가 당연하게 만나는 곳은 유튜브에서도 지식 러닝 컨텐츠가 많은 것처럼 유튜브에서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는 팟캐스트에서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는 텍스트로도 만날 수 있습니다. 미디어 스피어 같은 경우 우선은 텍스트에서 출발하지만 단계적으로는 오디오 지식 크리에이터들 그 다음엔 영상 크리에이터로 나아갈 생각인데요. 우선은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것은 빅스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흔히 말해서 중산층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쓰고도 그냥 중산층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한 6천만 원 전후를 1년에 벌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드는 건데요. 지금 저희가 처음엔 4명의 크리에이터로 시작을 해서 한 명 같은 경우는 좀 성공적으로 오토레타라고 해서 박상현 님이라는 분이 하고 계신 건데 좀 어느 정도 성공적인 궤도에 진입을 했고요. 그리고 뭐 이번 주에는 코리아 엑스포제라고 해서 영문으로 이 한국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이러한 서비스도 시작을 했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이거는 이제 밝힐 수 있겠네요. 한 2만 명 정도의 그 뉴스레터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바이트라고 하는 경제 뉴스레터 하는 데가 서비스를 시작을 하고 좀 파워풀하게 시작을 할 거고요. 네. 12월 1일에는 약 한 20만 명 정도의 무료 뉴스레터 구독자를 갖고 있는 것도 저희 쪽으로 해서 서비스하고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은 우선은 처음에는 테스트 차원에서 뉴커머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했다라면 지금부터 좀 전략을 좀 수정한 것들은 이미 무료 뉴스레터라든지 도달률이 높아 있는 크리에이터들을 유료 서비스 시장으로 좀 진입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전략으로 지금 수정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11월 1일 다음 주 월요일 그리고 12월 그리고 1월 이렇게 매달 하나의 큰 빅 크리에이터들을 좀 전환시키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앞으로의 성과도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강정수 익사이팅 FX 대표님의 강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오전 마지막 순서입니다. 이번에는 괴짜 공학 집단 긱불의 순서인데요. 이정태 CCO님이 나와 계십니다. CCO가 뭔가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CCO는 최고 콘텐츠 책임자의 약자라고 하는데요. 긱불은 공학 관련 동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메이크 영상도 만들고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제품을 팔기도 하는데요. 프라이드를 허니콤보로 바꿔주는 마법의 기계 이런 영상은 250만 명이나 봤고요. 최근에 화제가 됐던 무한 동력 구슬 영상은 사흘 만에 100만 뷰를 찍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조 강연에서 조 플리츠 대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확실하게 컨텐츠를 차별화하고 깊이 들어가는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정태 CCO님은 긱불의 콘텐츠 성공 문법과 노하우, 성공하는 크리에이터들의 자질과 팁을 알려드린다고 합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후라이드를 허니콤보로 만들어주는 치킨 기계를 만들었었는데 그거 하니까 제가 방금 든 생각이 생각해보니까 지금 이제 점심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됐습니다. 이거 지금 딱 점심 메뉴를 생각할 시간인데 내 강연을 들으실까? 그래서 좀 더 열심히 재밌게 점심시간 전 마지막 강연으로 후회하지 않을 강연을 제가 말씀을 제공해 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속한 회사는요 포항에서 대학교의 한 빈 연구실에서 시작을 했어요. 3명이서 시작을 했고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저는 빈 연구실에서 저렇게 사무실을 꾸려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저렇게 민트색으로 칠하고 하기도 했는데 저게 저희 회사의 컬러거든요. 근데 저 당시에 저 빈 연구실이 이 학교의
약간 눈치를 보면서 저희가 썼던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옆 사무실 막 눈치도 보고 일할 때 시끄러우니까 낮에 일 못하고 아무도 없을 때 밤에 가서 하고 그렇게 힘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물론 사실 전 이때는 없었습니다. 저는 이때 없었고 이 다음에 이제 보여드릴 이때부터 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게 2017년이었어요. 근데 2021년 지금 현재 저희는 성수동 한복판에서 이렇게 4층짜리 건물을 통건물을 사용하면서 약 24명의 동료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 3명이서 시작한 그냥 대학교 한 빈 연구실에서 시작을 했던 스타트업이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4층짜리 건물에서 24명의 동료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여러분께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너네 긱불은 유튜브로 어떻게 먹고 사니? 서울 성수동 한복판에서 동료 24명과 함께 하기까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할 긱불의 CCO 이정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가 뭘 하는 곳인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짧은 영상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를 같이 보고 오시겠습니다. 우리가 만든 작품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 쓸데없는 걸 만든다. 저런 거 만들 시간에 공부나 해라. 죄송한데 쓸모 있는 물건은 이마트에 가서 찾으세요. 최초의 항생제 페니실린도 우리가 자주 쓰는 포스트잇도 없으면 안 될 전자레인지도 모두 예상치 못하게 발견되었다.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앉아서 공부만 하면 뭐 할 거야? 뭐라도 해봐야지. 일단 해보면 무언가는 되게 돼 있어. 주어진 대로 배우지 마. 누가 시키는 대로만 하지 마. 외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집중해봐. 쓸데없어도 좋아. 너무 고민하지 마. 우리가 세상을 구하지 않아도 돼. 세상을 구하는 건 어벤져스면 충분해. 알라딘 양탄자를 타고 하늘을 날 수는 없어. 하지만 나무 판자와 바퀴만 있다면 서울 한복판은 다닐 수 있어. 우리가 진짜 해리포터 세계에 갈 수는 없어. 하지만 가죽과 온도 센서만 있다면 기숙사 모자 정도는 만들 수 있어. 수헬립의 붕탄질산. 칼카나마 알아철립. 소금물의 농도는 소금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곱하기 100. 언제까지 문제만 풀 거야? 일단 생각한 걸 도전해봐. 너무 진지하지 마.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 거의 다 완성했는데 실패해버릴지도 몰라. 저희가 실패를 많이 합니다. 시작부터 엄청 힘들지도 몰라. 제일 중요한 게 생각처럼 안 될 수도 있어. 보면 약간 좀 어긋나 있어요, 이게. 바퀴는 부러져 있고 아까 여태까지 만들어냈던 껍데기를 잘라냈습니다. 아마 엄청 힘들 거야. 우리가 왜 힘들게 쓸데없는 것들을 만드냐고? 쓸데없는 도전은 없으니까. 네, 방금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이 아마 더 혼란스러워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걸 만들고 실험을 하면서 여러분께 쓸모없는 도전은 없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정신을 드리고 있는 과학공학 미디어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지금 약 76만 분과 함께 하고 있는 2017년 설립된 5년차 미디어 스타트업인데요. 2017년에 설립이 되면서 저희는 투자를 받으면서 시작을 했어요. 과학공학 그 당시에는 이런 뉴미디어의 태동이 불을 때라 가지고 그때 과학공학이라는 주제의 플레이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뉴미디어가 이제 뜨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과학공학을 좀 더 재밌게 알리는 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식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저희가 투자를 받으면서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저희는 프리 스테이지까지 2017년 말에 한 번 더 투자를 받게 됩니다. 이때 저희가 8억 정도의 규모의 투자를 받게 됐고요. 그 다음에 성수동으로 저희는 이사 오게 되면서 포항에서 2018년에 2년 만에 처음으로 구독자 10만을 저희가 돌파를 하게 됩니다. 2년이나 걸렸어요.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때부터 저희는 좀 성장을 가속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20만, 30만, 40만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돌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에는 저희가 20억 원의 투자를 받게 되었고 누적 투자 금액은 28억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70만을 돌파했고 76만이 됐고요. 자, 그럼 여기까지 대체 와 유튜브 채널 하는 애들이 어떻게 이렇게 막 20억 투자 받고 뭐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 막 일하고 있고 하는 걸까 궁금하실 텐데 저희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이 구독 견인 콘텐츠를 만드는 것과 이런 채널 브랜딩의 변곡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이 구독 견인 콘텐츠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자주 보시는 유튜버분들 아마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뭐 피지컬 갤러리 빡빡이 아저씨라고 할게요. 빡빡이 아저씨의 구독 견인 콘텐츠는 물론 다 재밌지만 그 헬창의 삶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짜 사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유입됐을 거고 재밌네 해서 계속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게 구독 견인 콘텐츠이고, 예를 들면 진용진님의 머니 게임이라든지 그런 것 또한 구독 견인 콘텐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들은 그런 걸 개발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긱불 또한 그런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구독 견인 콘텐츠는 어제 만든이라는 시리즈였습니다. 이거는 과학공학을 이 메이킹을 어떻게 쉽게 재밌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다가 굉장히 2, 3분의 짧은 영상으로 음악을 재밌게 넣어가지고 엄청 전공적인 지식보다는 어떻게 만들었고 이렇게 했습니다. 납땜했습니다. 해서 재밌게 노는 걸 보여주는 것, 이거를 저희가 첫 번째 트레이드마크 콘텐츠로 했고, 이게 폭발적으로 아이언맨이라는 저 장갑 만든 콘텐츠를 페이스북에 처음으로 올렸는데 조회수가 40만이 나왔습니다. 첫 영상인데. 그래서 이 당시에 저희가 약 2년 동안 어제 만든 포맷을 계속 운영하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구독 견인 콘텐츠가 나오더라도 몇 년 동안 계속될 수 없겠죠. 그래서 다음 구독 견인 콘텐츠는 저희는 개발하기 시작했고, 어제 만든 데서 미비했던 게 캐릭터가 대표님, 찬우님 한 명만 나오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생각했죠. 우리가 대표님 말고도 뒤에 메이커 만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분들을 다 소개하고 싶은데 해서 나왔던 게 이 밑에 있는 직접 만든 시리즈와 그리고 과학을 어떻게 하면 재밌게 영화처럼 전달할 수 있을까에서 개발했던 기큐멘터리 포맷입니다. 이 밑에 보시는 저 치킨 발사기는 아까 진행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저희의 새로운 시리즈의 시작이었어요. 다른 메이커가 나오는, 다른 화자가 나오는 콘텐츠의 시작이었고, 그래서 저 콘텐츠가 현재까지도 구독자 유입률 1위인 콘텐츠입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는 이 과학을 어떻게 하면 영화처럼 재밌게 알려줄 수 있을까, 이 침팬지가 우주로 날아가는 실험체가 된 영상인데, 이것도 이런 눈물샘을 자극하면서 이런 과학을 영화로 잘 전달하는 포맷을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죠. 그래서 이 콘텐츠들로 저희는 지속적으로 이 30만, 20만, 30만, 40만까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메이킹 작품들, 뭐 쓸모없죠. 알라딘 양탄자를 왜 만들어서 굳이 인사동 가서 라이딩을 하겠습니까? 카트라이더에 나오는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러분의 좀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10만부터는 점점 저 증가세가 굉장히 줄었습니다. 저 55일, 80일 이렇게 줄었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점점 다시 늘어나죠. 왜냐면은 저희도 결국 그냥 크리에이터이기 때문에 구독 견인 콘텐츠가 나와도 저희의 숙명은 또 다른 구독 견인 콘텐츠 찾아야 되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그냥 잘 돼도 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시도하고 있는 거는 뭐 최근에 시리즈가 이 뉴미디어 시장에서 많이 유행했듯이 저희도 시리즈라는 거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많이 시도를 해보고 있고, 이런 뭐 공대생 변승주님이라든지 최근에 연예인 하하님이라든지 저희가 의뢰를 받으면서 직접 만들어드리는 포맷까지 진행을 하고 있었고 지금 승우 아빠님 크리에이터님과 함께 저희 회사 옥상 4층 테라스가 있거든요. 옥상에서 이 고무대야에 별을, 농사를 어떻게 지을까, 이런 도시농부라는 컨셉의 포맷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도 아직까지도 이 구독 견인 콘텐츠를 찾고 있다는 게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채널 브랜딩의 변곡점들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채널 브랜딩의 포인트들, 브랜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브랜딩이 왜 중요하냐면 이 흔들리지 않는 소재 선정이나 내 채널의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면 제가 치킨 발사기라는 거를 아이디어를 기획했다고 칠게요. 근데 이게 자칫하다가는 나중엔 치킨 먹방 채널이 되는 수도 있고 다양하게 흩뿌려지기 마련이에요. 내 브랜딩이 안 되어 있으면. 근데 확실한 내 하나의 흔들리지 않은 브랜딩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아이디어 할 때도 벗어난다 싶으면은 그 브랜딩 안으로 다시 묶어와서 다시 내 채널의 성격을 잘 여러분과 맞춰주는 이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해져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채널의 성장에만 집중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긱불 채널은 딱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그 브랜딩은 뭘까? 상당히 쉽죠. 이거는 과학공학입니다. 저희는 과학공학 채널이니까 과학공학으로 여러분께 어떤 재미를 드릴 수 있을지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이 카테고리, 과학공학이라는 카테고리를 그 당시에 많은 플레이어가 없었으니까, 물론 지금은 굉장히 잘된 과학공학 크리에이터분들, 교육 지식도 전달해 주시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당시엔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 걸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변곡점은 캐릭터였습니다. 처음에 찬훈이만 나왔었는데 말고 저는 제 채널에 다양한 메이커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약간 공대생 동아리처럼 재밌게 만들어요. 과학공학 찬훈이 물론 잘하셨지만 혼자만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즐겨요. 여러분도 학교 동아리 만들어서 재밌게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이벤트가 될 수 있어요. 라는 걸 들려드리고 싶었고, 두 번째로는 마찬가지로 이 메이커분들의 캐릭터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러 저 자막 하나하나를 띄우면서 메이커 누구 이런 거를 심었죠. 왜냐하면 저희는 메이커가 굉장히 많으니까, 네다섯 분이 계시니까. 그래서 댓글 보시는 것처럼 효과가 분명 있었고, 제키님은 최근에 또 무한동력 콘텐츠로 인기가 많으시죠. 아까 100만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게 500만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잘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공대생 나오신 분들 또는 이제 공학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기술력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저희가 늘 쓸모없는 것만 만들잖아요. 이게 할 줄 아는데 쓸모없는 거 만드는 게 맞습니다. 재밌게 만들고 이 재밌게 만드는 걸 보여주는 게 여러분께 큰 목적이기 때문에, 물론 중간중간 보시는 것처럼 탱크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가끔씩 저희 기술력을 어필하는 영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카트라이더 부스터를 저희가 실제로 만들기도 했었고, 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락실에 있는 자동차 그 시뮬레이터 게임 저희가 실제로 축까지 만들어서 작동되게 했었고, 밑에는 보신각 디오라마, 실제 저희 종 장인분과 함께 보신각 디오라마를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뭐니 해도 저희의 오리지널리티가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는 뭘 하는 곳인가? 괴짜 같은 물건을 만드는 곳입니다. 프링글스를 보통 여러분 손으로 꺼내 먹을 때 귀찮잖아요. 손에 묻잖아요. 또 손 잘 안 들어가요. 요즘 프링글스 작아져가지고. 근데 저걸 어떻게 하면 꺼내 먹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저런 기계를 만들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꺼내는 걸 만들었는데 쓸데없죠. 쓸데없습니다. 그게 컨셉입니다. 재밌잖아요. 그리고 저 무한동력 구슬 기계, 저것도 왜 만들었겠어요? 해봤는데 되네, 재밌네,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가 이유였습니다. 이런 기이한 것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브랜딩이기 때문에 이건 저희는 절대 버릴 생각이 없고, 앞으로도 저희는 이렇게 괴짜 같은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도대체 이런 콘텐츠들로, 그러니까 핵심이 어떻게 콘텐츠로만 24명의 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냐 이건데, 핵심은 이겁니다. 저희는 뭘 하는 곳일까요? 긱불은 아마 여러분이 아시기에는 재미있는 과학공학 콘텐츠를 만드는 회사라고 아시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저희의 미션은 이게 아닙니다. 저희 긱불의 미션은 과학과 공학을 좋은 이야기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과학과 공학을 좋은 이야기거리로 만드는 것 안에 재미있는 과학공학 콘텐츠를 만드는 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포함이 되어 있는 거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것들을 우리 많이 할 수 있는 거죠. 왜냐? 과학과 공학을 좋은 이야기거리로 만드는 방법에는 콘텐츠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어떤 시도를 했냐면 전시와 키트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정말 말 그대로 저희가 만든 작품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고 앞에서 볼 수 있게 전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과학과 공학을 눈앞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더 재밌게 입문하실 수 있을 거니까, 또는 즐기실 수 있을 거니까. 전시를 그래서 이렇게 종로에 있는 저희 세운상가 아시죠? 빈센조에 나왔었는데 세운상가 지하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과천과학관에서도 저희랑 공돌이 용달님 그리고 과학쿠키님 같이 이렇게 전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스타워즈에 나오는 R2D2 로봇을 만들었었는데 저 또한 저렇게 전시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건 크리타라는 광교에 있는 곳에서 저희가 치킨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서 전시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직접 만든 탱크와 저 무중력 텐세그리티, 저거는 마치 책상이 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저거를 현재는 성수에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뚝섬역에서 저희 전시 공간 또 따로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마동석 로봇 있죠. 저 마동석 로봇은 저희 인기 많았던 건데, 저거는 앞에서 사람이 졸면 마동석이 존다는 걸 인지하고 주먹을 날리게 되는 기계입니다. 굉장히 인기 많았었고 지금도 영상 보실 수 있으니까 가서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시를 통해서 여러분께 또 다가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과학공학을 좋은 이야기거리로 만드는 일 중 하나거든요. 근데 두 번째로는 키트도 있어요. 키트는 저희가 최근에 시작한 건데, 아까 말씀드린 그 프링글스 있죠. 프링글스 꺼내는 기계, 이름을 저희는 프링글스 리프터라고 할게요. 이 프링글스 리프터를
우리만 즐기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댓글 보니까 폭발적이야. 정말 쓸데없지만 한 번쯤 갖고 싶다. 와, 이거를 누가 쓰지? 근데 갖고 싶다. 너무 폭발적이라 가지고 이거를 한번 같이 해볼까? 해가지고 그 저희가 직접 설계한 거에서 여러분들 쓸 수 있게 좀 다듬은 다음에 모델링을 키트로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같이 즐길 수 있게. 그랬더니 완판이 됐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후기를 보면은 정말 쓸모없지만 재밌어요. 또는 만드는 재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또는 아들과 같이 해서 너무 재밌었어요라든지 그런 뜨거운 반응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프링글스 리프터 말고도 이렇게 다양하게 관성 장치라든지 자기장 선택 장치라든지 되게 이름부터 쓸모없잖아요. 밸런싱 관성 장치. 저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들고 있으면 종이컵을 꽂고 흔들면 종이컵에 물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 만드냐면 이유는 없습니다. 재밌으니까 만드는 거예요. 레고 만드는 이유는 만드는 재미가 사실 더 크잖아요. 물론 보고 내 만족감도 있지만 만드는 재미가 큰데 여기서도 여러분께 만드는 재미를 저희는 제공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저 자기장 선택 장치는 뭐냐면 저 추가 저 밑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결국 하나에 멈춰요. 그럼 그 멈춰진 걸로 사다리 게임 같은 거죠. 그 정답이 되는 거예요. 네, 쓸모 없습니다. 하지만 재밌습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피자 스피너인데 저희가 브레이크 그 디스크 브레이크의 모양을 띈 피자 스피너 만든 적이 있었고 가운데 거는 저렇게 자기장 자력을 이용해서 뜨고 있는 이 터빈 비행기 터빈 모양의 키트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핵심은 우리의 경험을 여러분이 느끼게 할 수 있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프링글스를 손쉽게 꺼내주는 마법의 기계라는 건데 추후에 또 판매를 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눈여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최근에 무한동력 구슬 영상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또 잘 돼서 여러분이 키트 저희가 대표님이 좀 말도 안 되는 공약을 걸어가지고 결국 공약을 넘게 돼서 키트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렇게 저희는 이 키트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3D 프린터로 모두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긱불이 원래 3D 프린터를 되게 많이 쓰는 크리에이터거든요. 사나고님은 3D 펜, 긱불은 3D 프린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이 3D 프린터를 많이 쓰는 곳이다 보니까 이 특징을 꼭 살리고 싶었어요. 이것도 브랜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그래도 일단 우리는 3D 프린터로 제공해야 돼. 물론 나중에 대량 생산하게 된다면 3D 프린터가 아니라 어떤 다른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 우리는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꼭 가져가고 싶었고 여러분께 그걸 제공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D2C, 다이렉트 커스터머입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직접 하나하나 조립합니다. 저는 생산관리자분이 계시는데요. 최근에 생산관리자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와, 최근에 이 포장 기계 하나 샀는데 너무 좋더라. 와, 그 말 듣는 순간 와, 우리 진짜 이제 생산하는 곳이구나. 포장까지 하는 기업이 됐구나 싶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전부 모여서 저희는 지금 24명의 인원이 된 겁니다. 뭐 PD분들도 있고 당연히 있겠죠. 메이커분들도 있고 근데 키트를 개발하시는 메이커분들 따로 있고 3D 프린터를 생산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사람이 많다 보니까 저희의 행정을 책임지셔야 되는 행정 해주시는 분도 당연히 계시겠죠. 이런 성장하고 있는 긱불의 모습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항상 많이 달리는 댓글. 대체 긱불은 콘텐츠를 어떻게 먹고 삽니까? 어떻게 아직까지 버티고 있습니까? 근데 저는 아직까지 롱런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어떤 콘텐츠를 만들지를 생각하고 이걸 시작한 게 아니에요. 이 콘텐츠로 뭘 할 건지를 생각한 다음에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콘텐츠였던 것뿐이지 저희의 목표는 따로 있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과학공학의 무대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과학공학을 쉽게 즐길 수 있는 곳. 좀 억울했어요. 축구 선수들한테는 경기장이 있잖아요. 가수들한테는 이런 무대가 있잖아요. 과학자, 공학자들한테는 이런 무대가 없어요. 물론 뭐 노벨상이라든지 그런 권위 있는 것들은 물론 있지만 사실 느낌이 좀 다르잖아요. 재미있다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들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과학공학을 여러분이 재밌게 즐기는 모습을 보고 싶었고 남녀노소 누구나 와가지고 내가 만든 거, 내가 어떤 실험한 거를 자랑하는 문화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 문화를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콘텐츠였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균열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과학공학이 보통 좀 지루해, 진부하다는 아닙니다. 지루해 또는 좀 어려워, 재미없어, 따분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 따분하다는
이 큰 덩어리에 균열을 내고 싶었어요. 아니야, 과학공학은 재밌을 수도 있어. 재밌어. 해봐. 재밌어.라고 콕콕 건들면 이게 쩌적 갈라지는 거죠. 이거를 저는 균열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근데 이 균열 두 개가 같이 나오네요. 이 균열들이 모이면은 틈이 돼요. 틈이 되려면 우리의 균열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각자의 분야에서도 균열을 만들어야 돼요. 저희는 과학공학에서 균열을 만들 거고요. 여러분은 다른 어떤 균열을 만들 수 있겠죠. 뭐 스포츠 내가 어떤 균열을 내보겠어. 음악 어떤 균열을 내보겠어. 여러분도 균열을 낼 수가 있어요. 이 균열이 다 모이면 결국 거대한 틈이 된단 말이에요. 이 틈이 덩어리를 두 개로 갈라놓겠죠. 그러면 세상의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과학공학을 통해서 세상의 변화에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균열을 통해서 저희랑 함께 세상에 좀 굳어있는 세상에 같이 균열을 내면서 딱딱한 덩어리를 무너뜨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균열이 무엇인지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균열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콘텐츠를 만들 건지 그 다음에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세요. 아직 안 됩니다. 아직 아니군요. 네, 질의응답을 마치고 네. 점심 드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말 뭐 신나고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하고 계셔서 이게 일인지 아니면 친구들이랑 같이 노는 장소인지 헷갈릴 정도로 정말 즐거워 보였는데요. 이게 유튜브 채널을 넘어서 커뮤니티로 진화하는 콘텐츠 모델이 된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일단 유튜브 댓글로 올라온 질문부터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긱불은 콘텐츠 생산 주기가 좀 길던데 기획하고 제작하는데 꽤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이죠. 이 말은 조회수나 광고가 핵심 수익 모델이 아니라는 이야기일 텐데 어떤 수익 모델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해 주셨어요. 답변 드리면 될까요? 네네. 네. 일단 수익은 당연히 조회수 광고 수익은 맞습니다. 메인 수익이 아닌 게 절대 아니고 메인 수익이 맞습니다. 현재 구도상으로는. 그런데 저희가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그 투자 금액들로 같이 버티고 있는 게 맞아요. 그 투자 금액들은 저희 콘텐츠를 위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세상의 과학공학 좋은 이야기거리를 만드는 일을 위한 투자 금액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키트도 만들고 전시도 하고 콘텐츠에 대한 투자만이 아니라 그런 여력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뭐 콘텐츠를 만드는 인원의 뭐 본전을 한다고 치면은 다른 수익들은 그 투자금으로 저희가 다음 사업 모델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R&D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R&D 작업 중이라고 하시지만 이게 커머스 영역으로 이어지면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것 같거든요. 그럼요. 네, 아까 예시로 나왔던 만들어 놓은 키트들 보니까 저도 한번 사고 싶을 정도로 네, 흥미로운 것들 많더라고요. 사실 네. 저는 긱불 구독 안 했었는데 네. 강연 들으면서 영업당해가지고 네, 구독 눌렀거든요. 그 말씀 지켜주십시오. 네. 듣고 계신 분들도 혹시 긱불 아직 구독 안 하셨으면 구독해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한번 해볼 텐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영상을 보면 정말 신나게 즐기면서 만드는구나. 이게 일이 아니라 친구들이랑 함께 대학교에서 동아리 활동을 하는 것처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게 뭐 직업이 되고 회사를 만들고 펀딩도 받고 하다 보니까 취미를 넘어서 직업이 됐잖아요. 이거를 좀 그냥 재미로만 하기에는 이제는 좀 애로사항이 생긴 게 있다면 뭘까요? 애로사항이 당연히 없지 않죠. 당연히 없지 않고 어쨌든 24명이 있는 조직이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저희가 되게 재밌는 게 보기에는 크리에이터 집단으로 보이잖아요. 또 많이 등장하시는 게 아니라 가지고 6, 7명에서 10명 정도 등장하시는데 사실은 거대한 스타트업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문화를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저희가 치열하게 많이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것까지 있어요. 출근할 때 어떻게 출근을 찍을 것인가? 퇴근할 때 인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연차를 쓸 때 보고를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약간 조직 호칭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뭐, 그렇죠. 네. 엄청 많아요. 그런 고민을 같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회사를 같이 성장하는 기분이 든달까? 물론 이런 메이킹하거나 영상 만드는 거에 흔히 말하는 번아웃이 올 때도 있죠. 근데 그 번아웃을 극복하게 해주는 거는 사실은 24명의 동료들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인 크리에이터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게 외로워서예요. 외로우신데
저희는 다행히도 이 24명이 다 같은 방향을 보고 이 회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맨날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다 보니까 번아웃에 대한 피드백이라든지 좀 서로 견딜 수 있게 되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친구처럼 함께 일을 하면서 또 일을 하기 때문에 동료로서 엮인 거잖아요. 그쵸. 친구이자 직장 동료인 관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태 CCO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긱불의 도전과 실험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